얼마 전 태국 개발팀이 만들고 운영하던 서비스를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서비스 회사의 대표에게서는 태국 개발자들이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불만이 많았고요. 태국 개발자들은 일이 많은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야 인수인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양쪽 비율을 맞추어 최대한 잘 받아내야 하므로 이런저런 불만을 들어주면서 어르고 달래서 최대한 받아냈죠.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한 달 남짓일까요? 아직도 이 서비스를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일단은 구조를 보시죠. 이 구성도 역시 타이 개발자들이 준 게 아니라 그냥 디플로이 매뉴얼과 어카운트 정보표를 보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서 만든 겁니다. 즉, 아직도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구조를 보면 이상한 툴들이 많이 보이죠. 대부분 대규모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리스크 포인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단순화, 그리고 장애 시 빠른 복구가 가능한 구조, 확장이 편리한 구조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 말은 이 서비스는 MSA가 되어 있느냐를 항상 질문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MSA는 아주 작은 단위로도 독립적인 서비스로서 기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 기능들끼리 API 등으로 연결을 해서 장애 시 장애 포인트의 확인이 쉽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그 부분만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확장이 되고 운영이 간단하죠. 즉, 특정 모듈이나 솔루션, 미들웨어를 설치를 할 때 이것 없이 더 단순화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가면서 만들어야 하고요. 개발 공수보다 이 모듈을 넣는 게 낫겠다면 그 모듈을 넣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요.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는 것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것을 짜집기만 하다 보니까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다 올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이 구조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인증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픈 LDAP과 키클럭, 레디스를 이용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픈 LDAP의 UI 관리 서버, 키클럭의 UI 관리 서버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오픈 LDAP 및 키클럭은 프로세스만 띄우면 되지만 상태 관리 등을 위해서 UI 서버를 별도로 두었죠. 게다가 인증 토큰 보관은 레디스로 하고 있어요. 서버 한 대에서 쓸 걸 왜 굳이 또 레디스를 쓰는 걸까? 제가 경험했던 대규모 서비스는 OAuth2를 확장한 자체 계정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구글 등의 서드파티 어카운트를 연결을 합니다. 이유는 계정 정보는 동시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증만 받으면 되지 LDAP과 같은 세세한 디렉터리 보안 구조를 전부 로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단일 서버에 가벼운 모듈 형태로 올려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유저의 규모에 따라 인증 서버를 병렬로 늘려도 인증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암호화해서 가지고 필요시 인증 서버에 유효한지만 날리면 되거든요. 굳이 서버에 남기겠다면 레디스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레디스 역시 대규모에 취약한 대신 고속입니다. 대규모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레디스를 변칙적으로 사용하거나 별도 세션 서버를 가지거나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만 유저를 메모리에 세션 정보를 가지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LDAP이란 개념도 오래되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LDAP은 현재도 윈도우즈 AD로도 쓰고요. 리눅스나 유닉스의 계정 시스템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LDAP이란 Write Directory Access Protocol이라는 것으로 유저들이 서버 리소스에 접근할 때 필요한 세세한 권한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단계 트리 구조 멤버십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DB에서 쉽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쿼리할 때마다 연결된 속성을 전부 가져와서 비교해야 하므로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쿼리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에 맞는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액티브 유저를 가정을 한다면 순간 피크 10만 인증 처리를 상정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산만 해도 10대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서비스를 만들 때 4천만 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독자 인증 시스템으로는 장애 때문에 4대로 했지만 성능은 2대로도 충분하죠. 인증만 이렇게 복잡한가요? 도메인 리졸빙 방법을 보면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네임 서버에서 델리케이트를 받아서 VM에 DNS를 띄운 뒤에 거기서 하나의 IP로 전부 리졸빙 한 뒤에 엔진엑스 프록시 서버를 열어서 거기서 호스트 포워딩을 시켰네요. 엔진엑스 프록시는 HTTP 헤더의 도메인별 포워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서 필요에 따라 배분해주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L7 로드 밸런싱을 효율적으로 만든 것 같잖아요. 이건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선 DNS 하나만으로 충분한 걸 DNS를 2번 거치게 했고요. 거기에 다시 엔진엑스 프록스를 다시 거쳐서 결국 VM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노드가 3개 늘면 네트워크 장비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6홉이 늘어나게 되죠. 홉이 늘어날수록 레이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느려져서 자연스럽게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노드 수만큼 리스크 포인트가 늘어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의 모든 트래픽이 집중하게 되어 엔진엑스 프록시가 트래픽이 많아지면 터지게 되죠. LB는 크게 인라인 구조와 원암 구조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들이 다시 DSR, 리버스 프록시, NAT, ECMP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인라인 구조가 되는 엔진엑스 프록시 같은 것들은 모든 트래픽을 다 받아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ALB 쓰면 혼내는 것과 같은 거죠. 메인 트래픽의 한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트래픽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암 구조가 되는 DNS 같은 서비스는 최종 위치만 묻지 트래픽은 전혀 받지 않게 되죠. 즉, 트래픽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산해버리면 이론상 무한대로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중간에 ALB가 있는 곳에 라우터가 있지 않냐고요. 라우터는 단순 방향 지시만 하기 때문에 ALB 같은 L4L7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 배의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비용 역시 ALB에 비하면 물리적인 가격으로도 10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WS는 라우터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트래픽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VM 단위로 QoS를 걸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죠. 제가 프로젝트 매니징 할 때는 처음부터 라우터 53을 쓰도록 개발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별로 규모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성공을 목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10만 명 받으면 우린 더 이상 안 받을 거야 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각각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개발이 편한 것은 ALB이고요. 수백만 이상의 세션을 받으려면 라우터 53 같은 원암 기반 LB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 F5의 빅IP라는 수천에서 수억에 달하는 장비나 CDN 서비스에 사용되는 GLB, 애저의 프론트도어 등이 있죠. 순간 10기가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라면 다들 쓰는 것이고요. 최대 20Mbps도 안 쓰는 서비스만 경험하셨다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구성이 되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리스크 포인트는 도커 관리가 귀찮으니 쿠버네티스를 쓰는 것도 모자라 프록스목스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관리를 하네요. 쉽게 VM과 도커를 통합하니까 좋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프록스목스, 쿠버네티스, 도커, 렌처를 설치를 하고 서비스별 디스크 영역을 관리를 위해서 NAS를 설치하고 NFS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죠. 이 모두가 장애 포인트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뭐 하나 장애가 발생을 하면 서로 얽혀 있어서 전체 장애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인터넷 찾아가면서 뭐가 좋더라 라는 기사 보면서 하나씩 개고생하면서 연결을 한 것 같은데요. 도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주 업데이트하지 않는 소스를 컴포넌트, 미들웨어와 같이 묶어서 배포하기 좋은 툴이지 매일 개발하여 일주일치 몰아서 하루 만에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경우 도커를 쓰다 보면 이미지를 묶는 시기도 맞추기 어렵고요. 배포 직전에 수정하게 되면 오히려 큰일이 납니다. 차라리 GitHub에서 CI/CD로 서비스 중인 인스턴스마다 설정해두고 서비스에 맞춰서 일제히 디플로이를 하거나
노드마다 시간을 두어 디플로이를 하면서 LB에서 뺐다 넣었다 하게 되면 무정지 업데이트도 가능해지죠. 뭐 둘 다 쓴다고요. 복구용 이미지는 도커를 써도 됩니다. 단지 그럴 거면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VM 이미지로 정기적으로 만들어두면 굳이 도커를 쓰지 않아도 한 달에 이미지 비용 1,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렌처에서 복잡하게 얽힌 순서대로 디플로이 하다가 하나 망가지면 개고생하는 거는 운영이게 되죠. 저는 이런 부분은 사양하고 싶네요. 요즘처럼 많아지는 툴 속에 뭐가 좋다고 무조건 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운영이 힘들어 손을 들게 됩니다. 개발을 하던 설계를 하던 이 서비스에 가장 맞는 규모를 찾고 운영 방식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설계를 하면 확정도 쉽고 운영도 쉽게 되죠.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구성으로 동일한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확장도 쉽고 무한하게 확장도 됩니다. 대규모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책에서 배우는 최적화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요. 소규모에서나 쓰는 것입니다. 샤딩 알고리즘이나 솔루션을 쓰는 것은 1기가 bps 이상을 커버할 일이 없고 돈이 수억 남아도는 경우에나 쓰는 거죠. 노에스QL도 제가 맨날 욕을 하잖아요. 노에스QL만으로 RDBMS 없이 서비스 된다고 하시는 분들, 동접 10만 이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대규모를 경험 한번 해보시면 두 번 다시 노에스QL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죠. 물론 노에스QL을 뼛속까지 잘한다면 대규모 처리 중에 일부 RDBMS를 능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이지만요. 다음번엔 SQL 서버를 노에스QL로 이전하려고 3년간 고생했다가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포기한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천만의 유저를 접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눈이 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요 라던가 유명한 유튜버가 또는 블로거가 이렇게 하랬어요 라고 한다면 언제나 태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이면 어느 정도에서 터지는지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만드는 시스템의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